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던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자리에 앉힐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팔에 멍이 들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이게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설마 저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런 일을 실제로 빈번하게 겪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말도 안 되는 학부모 갑질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을 억울한 선생님들을 위한 형사 대응 가이드를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던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자리에 앉힐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팔에 멍이 들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학부모는 교감과 교장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선생님의 실명을 언급하며 폭력교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심하라 라는 말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수업 준비만 해도 바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자격연마저 드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아동학대 신고 부분에 대한 대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의 생활지도권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의 강도, 지속시간, 학생의 반응, 학교 생활지도 규정의 내용, 교사의 평소 행동 패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메모로 작성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다른 지도 방법을 시도했는지, 주변에 목격 학생이나 동료 교사가 있는지까지 기록하시고 필요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조사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이를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감님이 나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제출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고와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체 채팅방 같은 공개된 공간에 반복해서 게시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무고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면 감정싸움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동학대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선생님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 차원의 보호조치입니다.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권고 같은 조치가 가능하고 학생의 경우 학급 교체나 출석 정지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선생님을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병가나 특별휴가, 심리상담 지원, 법률자문 연계까지 포함됩니다. 일단 조심하라 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명확하게 요청하실 권리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선생님들 중에는 교권보호위원회 해봐야 무슨 강제력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하게 되면 일단 학부모도 위원회에 나와서 해당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인 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후 별개 소송이나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것을 권유드립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서면 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병가, 특별휴가, 심리상담 지원, 법률자문 연기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나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기 어려우므로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은 바로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가해자 취급을 받는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으셨거나 학부모의 부당한 문제 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